순백의 실크 드레스가 바닥에 무겁게 끌렸다. 한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값비싼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언니 한유라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지수의 몸을 차갑게 감싸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숨막히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고 있었고 아버지는 재떨이에 담배를 연신 비벼끄며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 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결혼식 당일에 진성그룹 강태준이야. 우리가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아버지가 으르렁거렸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언니 유라는 항상 그랬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고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언제나 도망쳤다. 그리고 그 뒷수습은 언제나 지수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깨진 접시를 치우거나 거짓말을 덮어주는 것과는 달랐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 전부를 대신 내놓는 것이었다. 지수야, 어머니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그녀에게 매달렸다. 네가 유라 대신 가야겠다. 제발. 우리 가족이 이대로 망하게 할 수는 없어. 강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그 사람 성격에 이 결혼이 파투나면 우리 회사, 우리 집 전부 끝장이야. 어머니의 애원은 비수처럼 나라와 지수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재물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인형처럼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의 손에 맡겨졌다. 그들은 감쪽같이 그녀를 유라처럼 꾸미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지수의 눈에 담긴 깊은 체념과 절망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언니보다 키가 조금 작았고 더 마른 체형이었다. 드레스는 약간 컸지만 수십 개의 핀이 그녀의 몸에 맞게 옷을 고정했다. 그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예식장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난초가 거대한 아치를 이루고 있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다. 하객들은 대한민국 상위 1%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얼굴들이었다. 그들의 속삭임이 웅성거림처럼 들려왔다. 지수는 아버지의 팔에 이끌려 버진 로드를 걸어갔다. 그녀의 면사포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그가 서 있었다. 강태준, 진성그룹의 CEO. 언론에서는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황제, 잔혹한 비즈니스맨이라 불렀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지수는 면사포 너머로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고 차가웠다. 그 시선의 지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한유라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입꼬리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비틀렸다.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그는 속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대 위의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버지가 지수의 손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맨살에 닿았다. 그녀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움찔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 힘은 그녀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주례사가 길게 이어졌지만 지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차가운 존재감만을 느낄 수 있었다. 서약을 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태준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면사포를 뚫고 그녀를 꿰뚫는 듯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예, 그녀는 간신히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주례가 결혼을 선포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면사포를 걷어 올렸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건조한 낙인이었다. 단 몇 초였지만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뺨에 속임수라고 낙인을 찍는 것 같았다. 결혼 피로연은 지수에게는 마치 지옥의 연애와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분명히 신부가 한유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강태준의 면전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강태준은 완벽한 신랑 역할을 연기했다. 그는 지수의 허리에 손을 감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값비싼 전리품처럼 혹은 곧 버려질 물건처럼 다루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음식은 그녀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몇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그들은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타는 내내 그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의 침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그녀의 눈에는 마치 장례식의 촛불처럼 보였다.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의 집이었다. 아니, 이제 그녀의 집이기도 했다. 내부는 거대하고 호화로웠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거대한 통유리창, 그리고 최소한의 모노톤 가구들. 모든 것이 그의 성격을 반영하는 듯했다. 집사는 그들의 짐을 옮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제 이 거대한 공간에 남은 것은 지수와 강태준 단둘뿐이었다. 그가 턱시도 재킷을 벗어 소파에 무심하게 던졌다. 그리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예식장에서의 연기는 끝났다는 듯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한유라는 어디에 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지수는 몸을 떨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도망쳤어요. 오늘 아침에 쪽지를 남기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도망쳤다고? 그 여자다운 마무리군.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곧 차가운 벽에 등이 닿았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키는 그녀보다 훨씬 컸고 그의 존재감은 그녀를 압도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너는 그 대용품인가? 한유라를 대신할 재물. 지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았다. 제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단호하게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저도 원한 결혼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그의 눈이 번뜩였다. 원하지 않았다고? 그럼 거부했어야지. 내 가족이 나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을 막았어야지. 하지만 너는 이 드레스를 입고 내 앞에 섰어. 그것만으로도 너는 공범이야.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가족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이 결혼은 계약이야. 한유라든 너든 나에게는 한씨 가문과의 연결고리만 필요했어. 너희 아버지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딸을 팔았고 나는 진성그룹의 적대적 합병을 막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 감정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그는 손가락으로 이쪽 복도를 가리켰다. 저쪽이 내 방이다. 내 서재와 침실에는 접근할 생각도 하지 마.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해야 할 거다. 내 명예에 흠집을 내는 날에는 너와 내 가족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상상도 못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인질로 잡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강태주는 그녀를 다시 한번 차갑게 훑어보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자신의 침실로 향하는 복도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육중하게 울려 퍼졌다. 지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무거운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천천히 그가 가리킨 방문으로 걸어갔다. 방은 펜트하우스의 다른 곳처럼 거대하고 호화로웠지만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같았지만 그곳에는 어떤 개성도 온기도 없었다. 그녀는 드레스의 지퍼를 내리려 했지만 수십 개의 단추와 핀 때문에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결국 포기하고 드레스를 입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결혼 첫날 밤이었다. 차갑고 텅 비었으며 경멸 속에서 홀로 남겨진 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황금 세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강태준, 그 잔혹한 남자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고 경멸했다. 그는 그녀를 언니를 대신한 가짜로만 여겼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한지수가 아니라 가짜 한유라로서 이곳에 존재했다. 아침이 밝았을 때 한지수는 거대한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고 밤사이 그녀를 짓누르던 웨딩드레스는 어느새 하우스키퍼가 벗겨내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손길조차 기계적이었으리라. 그녀는 텅 빈 방 안의 적막함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의 모욕과 차가운 경멸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감옥에서의 첫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을 때 집은 거대하고 조용했다. 발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거실로 나갔을 때 중년의 하우스 매니저가 유니폼을 입고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이미 새벽 5시에 출근하셨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은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어떤 존경이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집의 새로운 가구와도 같았다.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면 됩니다. 지수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곧장 거대한 다이닝 룸으로 안내되었다.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 끝에 그녀를 위한 식사가 차려졌다. 완벽하게 구워진 토스트, 갓 내린 커피, 그리고 신선한 과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의 고립감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홀로 앉아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었다. 강태주는 그녀와 아침 식사를 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이 집에 들인 순간부터 철저히 무시했다. 첫날이 그렇게 흘러갔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강태주는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는 매일 새벽에 나갔고 그녀가 잠든 깊은 밤에 돌아왔다. 그들은 마주칠 일조차 거의 없었다. 어쩌다 복도에서 스치기라도 하면 그는 그녀를 마치 복도에 놓인 장식품처럼 혹은 벽의 얼룩처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통과해 지나갔고 단 한마디의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그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직 일뿐인 듯했다. 지수는 이 거대한 황금 세장 속에 갇혔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그녀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지만 그것은 강태준의 아내라는 직함을 가진 존재에 대한 의무적인 복종일 뿐 한지수라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최고급 의상, 값비싼 보석,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다른 여자였다면 이런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절망하거나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혹은 어떻게든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발버둥 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평생을 언니 유라의 그늘에 가려진 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관찰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다. 그녀는 무너지는 대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이 차가운 집, 그리고 더 차가운 남자.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그를 알아야 했다. 그녀는 낮 시간 동안 펜트하우스를 탐험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로 비어 있었다. 개인적인 사진 한 장 없었고 따뜻한 색감의 물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집이 아니라 성공한 CEO의 트로피 케이스 같았다. 그녀는 그의 서재문 앞에 멈춰 섰다. 그가 유일하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녀는 감히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그의 흔적을 쫓았다. 늦은 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담요를 두르고 앉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물론 그에게 아는 척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다. 그는 거실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아직 안 잤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함이 묻어났다.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넥타이를 풀며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 서재 문이 닫히고 곧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집에서도 일을 했다. 그는 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불면증은 심각해 보였다. 지수는 종종 새벽녘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곤 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서재 문틈으로
그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태준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세게 누르고 있었고 고통으로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잔혹하고 완벽해 보이는 CEO가 약점을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약병을 꺼내 물도 없이 몇 알을 삼켰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고통을 억누르는 듯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남자는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역시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며칠 후 지수는 펜트하우스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유리 온실을 발견했다. 그곳은 놀랍게도 수십 개의 희귀하고 아름다운 난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식물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듯 완벽하게 피어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식물들 사이 가장 구석진 곳에 작고 볼품없는 분자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가지는 말라 비틀어졌고 잎은 대부분 떨어져 나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수는 의아했다.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집에서 왜 저런 죽어가는 식물을 방치해 두었을까? 그녀는 그것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하며 하우스 매니저에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실 근처를 서성이다가 그곳에 서 있는 강태준을 발견했다. 그는 값비싼 실크 가운을 입은 채 그 죽어가는 분재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잔혹한 CEO의 가면은 사라지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좌절감이나 안타까움에 가까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른 가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이상하게도 부드러웠다. 그는 작은 물뿌리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뿌리에 물을 주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강태준,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판단하고 쓸모없는 것은 가차없이 버릴 것 같던 그 남자가 죽어가는 작은 나무 하나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서툰 손길로 말이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균열처럼 보였다. 그는 왜 저 나무에 집착하는 것일까? 저 나무는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들키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는 처음으로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단순한 두려움이나 경멸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강렬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얼음 성벽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여전히 그의 포로였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남자의 성에 들어온 유일한 관찰자가 되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다. 한지수의 삶은 완벽하게 통제된 감옥과 같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그림자 아내로서 존재했다. 아침에 일어나 홀로 식사하고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배회하며 밤이 되면 그의 지친 발소리와 서재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대용품 혹은 불쾌한 거래의 증거품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관찰했다. 고통을 숨기는 그의 모습, 죽어가는 분재를 돌보는 그의 서툰 손길. 그녀는 그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강태준의 아내로서 대중 앞에 서야 했다.
진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밤이었다. 지수는 최고급 살롱에서 몇 시간 동안 꾸며졌다. 칠흑 같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고 목에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렸다. 그녀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웠지만 영혼이 없는 인형 같았다. 차를 타고 파티가 열리는 호텔로 향하는 내내 강태준은 평소처럼 말이 없었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차가 멈추기 직전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마치 하자가 없는지 검사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오늘 밤 많은 눈이 당신을 향할 거요.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도록. 당신은 그저 내 옆에서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 알겠나?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지수는 그를 마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대답에 그는 만족한 듯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저항도 감정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유라의 대역 사모님이라는 직함을 수행하는 배우일 뿐이었다. 호텔 입구에서 차 문이 열리고 수십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지만 강태준은 익숙하다는 듯 그녀의 허리에 손을 감고 에스코트했다. 그의 손길은 단단했지만 차가웠다. 연회장은 거대하고 화려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수는 강태준의 옆에 서서 그가 지시한 대로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를 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강태준에게 아첨했고 지수에게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인 눈길을 보냈다. 언니 대신 팔려온 여자. 그들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수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그는 그녀를 재계의 거물들에게 소개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제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은 세계에 와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지수는 점점 지쳐갔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태준만큼이나 키가 컸지만 훨씬 더 교활하고 음흉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명성그룹의 박민혁 이사였다. 진성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자 업계에서 가장 악랄한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남자였다. 강태준의 눈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강 회장, 늦었지만 결혼 축하하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숨겨두고 있었을 줄이야. 박민혁의 목소리는 기름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지수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지수는 불쾌감에 몸을 떨었지만 강태준의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강태준이 지수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싸 안으며 앞으로 나섰다. 박 이사, 이런 자리에서 볼 줄은 몰랐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박민혁은 짐짓 과장되게 웃었다. 왜 이래 섭섭하게. 오늘은 축하하러 온 것뿐이라고. 듣자 하니 원래 신부는 아니시라던데. 그의 말이 장내에 미묘한 정적을 만들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민혁은 그 반응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지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하긴 강 회장이 여자를 믿는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지. 안 그런가? 그는 이제 대놓고 도발하고 있었다. 특히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말이야. 그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자네 새어머니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망친 게 꼭 이맘때 아니었나? 그 충격으로 선대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고 그것은 금기어였다. 강태준의 아버지의 죽음과 새어머니의 배신. 그것은 강태준이 지금의 잔혹한 CEO가 된 결정적인 계기이자 그가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였다. 박민혁은 그 상처를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잔인하게 후벼 팠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수는 옆에선 강태준의 몸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그는 지금 박민혁의 멱살을 잡기 일보 직전이었다. 강태준이 입을 열기 직전 그가 냉정한 분노를 터뜨려 이 파티를 망치기 직전에 박 이사님. 조용하지만 얼음처럼 맑은 목소리가 그들의 사이에 끼어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 한지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박민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 개인적인 일까지 기억해 주시다니 남편의 일에 관심이 참 많으신가 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침착했다. 박민혁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박였다. 뭐라고? 그는 이 순진해 보이는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지수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사님께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호했다. 강태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제 남편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자를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단지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뿐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관계, 의미 없는 도발, 그리고 남의 약점을 들추며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말은 박민혁의 뺨을 정면으로 후려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민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에서는 낮은 감탄사와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지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혁을 지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진성그룹의 50주년은 과거의 배신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의 성공을 이룬 제 남편 강태준 회장의 능력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녀는 다시 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러니 이사님의 값싼 위로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길을 비켜주시겠어요? 저희는 만나야 할 분들이 많아서요.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명예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박민혁을 순식간에 속좁고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박민혁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 수많은 시선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두고 보자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는 자리를 떠났다. 지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명령을 어겼다.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짓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가 그녀에게 어떤 분노를 쏟아낼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혼란이었다. 그는 지금껏 그녀를 한유라의 대용품, 순진하고 말 잘 듣는 인형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방금 그녀는 그의 적 앞에서 그를 보호했다. 그것도 그가 하려던 방식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강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지수의 얼굴을, 그녀의 차갑게 빛나는 눈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마치 그녀를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변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실례했습니다. 파티를 계속하죠. 그는 그녀를 이끌고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는 더 이상 의무적인 냉담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소유권의 표시이자 방금 자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존재에 대한 강렬한 인식이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그의 아내 한지수를 보았다. 파티에서 돌아오는 롤스로이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예전의 그 차갑고 적대적인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생각이 많아진 침묵, 미처 소화되지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 찬 정적이었다. 강태준은 평소처럼 서류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는 짙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수는 그의 시선이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아까의 대담한 행동으로 인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혹은 최소한의 질책이라도 각오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차가 멈출 때까지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조차 영원처럼 느껴졌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그가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지수도 조용히 그를 따랐다. 그녀는 그가 평소처럼 곧장 서재로 향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조명 아래에서 그늘져 표정을 읽기 힘들었다. 오늘 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다. 왜 그랬지? 그는 박민혁과의 일을 묻고 있었다. 지수는 하이힐 때문에 아픈 발을 애써 감추며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명령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냥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가 당신을 모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거론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를 모욕해서 그게 다인가? 그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했다. 그는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세계에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의 행동에도 분명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명예를 지켜주면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줄 거라고 기대했나? 돈? 아니면 애정이라도? 그의 말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의심했다. 지수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은 제 남편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은 곧 저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대답은 강태준이 예상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명예라는 그가 잊고 살았던 가치를 말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허를 찔린 사람의 자조적인 웃음에 가까웠다. 한지수, 그는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마치 그 이름을 처음 발음해보는 사람처럼. 넌 정말 네 언니와는 한참 다르군.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넥타이를 풀며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서재가 아니었다. 그는 오늘 밤일을 하지 않을 모양이었다. 그가
복도를 돌기 직전 잠시 멈춰 섰다. 오늘 수고했어.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지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수고했어. 그 무심한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이상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서 들은 첫 번째 인정의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습관처럼 다이닝 룸으로 향했다. 그녀는 당연히 텅 빈 식탁을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준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커피 잔이 놓여 있었다. 지수가 들어서자 하우스 매니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강태준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어났나, 앉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얼음장 같지는 않았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하인들이 즉시 그녀를 위한 아침 식사를 내왔다.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그는 신문을 읽었고 그녀는 토스트를 씹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에 고립된 식사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태도는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그들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씩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커피는 입에 맞나? 혹은 오늘 일정은 뭐지? 지수는 그가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파티에서의 일이 그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결혼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서를 시켜 한유라가 아닌 한지수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게 했다. 그가 받아본 보고서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한유라가 사치와 파티를 즐기며 온갖 스캔들을 뿌리고 다닐 때 한지수는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며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자신의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상 한씨 가문의 실질적인 버팀목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야망과 허영에 가득 찬 한유라를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돈을 요구하고 사치를 부리며 결국에는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한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결혼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그에게 단 한 푼의 용돈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제공한 옷들 외에는 어떤 것도 사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도서관. 그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에서 복잡한 철학서나 두꺼운 원서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가 한유라의 대용품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비밀스럽게 돌보던 죽어가던 분재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수가 그곳에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분재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마른 가지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나무를 망가뜨릴까봐 순간적으로 인상을 썼다. 하지만 그녀는 나무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스케치북에 그 앙상한 나무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연필선은 섬세하면서도 강인했다. 그녀는 나무에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버티고 있는 생명력을 그리고 있었다. 뭘 하고 있지? 그의 목소리에 지수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그냥 이 나무가 인상 깊어서요. 그가 그녀의 스케치북을 내려다보았다. 놀랍도록 정확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죽어가는 나무가 뭐가 인상 깊다는 거지?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녀가 작은 가지 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육안으로 겨우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강태주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매일 이 나무에 물을 주었지만 그 작은 희망의 징조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직 그녀만이 그것을 알아본 것이다. 그는 이 나무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긴 유품이라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이 나무도 함께 죽어갔다. 그는 이 나무를 살리는 것을 자신에 대한 시험처럼 여겼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나타나자 나무가 새싹을 틔웠다. 그의 마음속 얼음벽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겼다. 이 여자는 조용했지만 자신보다 더 깊은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생명력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늘 있던 일이었다. 그가 고통을 참으며 약병을 찾을 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수였다. 그는 짜증스럽게 소리치려다 멈칫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의 책상 위에 따뜻한 허브티 한 잔과 물수건을 내려놓았다. 잠깐 눈을 감고 계세요. 이 차가 도움이 될 거예요. 라벤더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그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강태주는 멍하니 그녀가 두고 간 찻잔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방 안에 퍼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가져다 준 물수건을 들어 이마에 댔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감촉. 그는 눈을 감았다. 지독했던 두통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방어벽을 그녀는 그저 조용한 걸음으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통제된 삶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아끼기 시작했다. 이 위험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며칠 더 이어졌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지수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온실에서 자신의 스케치북을 채우고 있었다. 강태주는 오늘 아침 그녀의 그림을 보고 재능 있군이라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것은 그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집이 조금은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하우스 매니저가 창백한 얼굴로 온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은 듯 보였다. 사모님, 저기 거실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수는 의아해하며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녀를 찾아올 손님은 없었다. 그녀가 거실로 들어섰을 때 한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하고 분노에 차 보였다.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거만하게 둘러보고 있었다.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한지수. 그 여자는 지수의 언니, 한유라였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고생한 흔적과 탐욕스러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지수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꼴을 보니 아주 사모님 행세가 몸에 붙었나 보네. 하지만 어쩌나 이제 그 연극은 끝났어. 한유라가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너 따위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해? 이 드레스, 이 집, 그리고 강태준까지. 전부 처음부터 내 거였어.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빌어먹을 자식한테 사기당해서 돈만 뜯기고 돌아왔지만
상관없어. 난 강태준의 아내니까. 넌 그냥 내 대역이었을 뿐이야.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으니 당장 짐 싸서 꺼져. 한유라의 목소리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하고 차가운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불청객, 혹은 악몽의 현신과도 같았다. 한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과거, 그녀를 평생 짓눌러왔던 언니의 그림자가 지금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될 뻔했던 이 공간을 침범했다. 뭐라고 했어, 지금? 지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심장이 가슴을 뚫을 듯이 세차게 뛰었다. 한유라는 거만하게 웃었다. 그녀는 지수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즐기는 듯했다. 못 알아듣는 척하지 마, 한지수. 넌 그냥 내 대타였잖아. 임시방편.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감히 주인 행세를 해? 그녀는 소파에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거만하게 주저앉았다. 그 남자, 강태준. 그 잔혹한 남자가 너 같은 시시한 여자한테 만족할 것 같아? 그는 나, 한유라를 원했어. 우리 가문의 배경과 내 미모를 원한 거지. 너의 그늘진 얼굴을 원한 게 아니라고. 유라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수의 심장에 밝혔다. 지난 몇 주간 강태준이 보여준 미세한 변화, 그가 보여준 관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다. 어쩌면 유라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을 아낀 것이 아니라 그저 쓸모 있는 대용품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지수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그녀의 부모님이었다. 그들은 유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유라야, 내 딸.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유라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았다. 아버지는 착잡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보였다. 그들의 시선은 곧 지수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지수에 대한 노골적인 원망이 서려 있었다. 지수야. 아버지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네가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다. 어머니가 유라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래, 지수야. 그동안 고생한 거 안다. 하지만 유라가 돌아왔잖니. 강 회장도 원래 약혼녀가 돌아왔으니 더 기뻐할 거야. 넌 이제 그만 빠져줘야지. 안 그래? 그들의 말은 지수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들은 그녀의 감정이나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을 위한 재물이었고, 이제 그 역할이 끝났으니 조용히 사라져야 할 존재였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려왔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언니 대신 이 지옥 같은 결혼을 했잖아요. 그녀가 처음으로 가족에게 반항했다. 하지만 유라가 코웃음을 쳤다. 지옥? 이게 지옥이야? 이 펜트하우스가? 수십억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 넌 분수에 넘치는 행운을 누렸던 거야. 이제 그만하고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가, 지수야. 바로 그때였다. 그들 모두의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집에서 지금 무슨 소란들이지? 강태준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순식간에 꿰뚫어보고 있었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한유라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눈물을 글썽이며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얼굴을 했다. 태준 씨, 그녀가 그에게 달려가 팔에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미세하게 몸을 피해 그녀의 손길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꿋꿋하게 연기를 이어갔다. 태준 씨, 저 돌아왔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속아서 억지로 끌려갔던 거예요. 하지만 태준 씨를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녀는 지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런데 제 동생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자리를 꿰차고 태준 씨를 속이고 지수의 부모님도 그 말에 동조했다. 강 회장, 오해일세, 유라가 돌아왔으니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지. 이 결혼은 처음부터 유라와 강 회장의 약속이 아니었나. 지수는 그저 잠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뿐일세.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 추악한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자 최종 판결을 내릴 심판관이었다. 그는 지수의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짓거리는 변명과 거짓말들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다. 지수는 방 안쪽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 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버려질 운명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에게 어떤 잔인한 말을 내뱉을지 상상하며 눈을 감았다. 그는 분명 자신을 사기극의 공범으로 몰아붙이고 내쫓을 것이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울고 있는 한유라와 그에게 매달리는 한씨 부부를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울부짖는 유라를 지나쳤다. 그는 절박한 얼굴의 한씨 부부를 지나쳤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눈을 감고 서 있는 지수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지수는 그가 앞에 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차마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때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수가 아닌 한유라와 그녀의 부모님을 향해 있었다. 약속이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한유라 씨가 말하는 약속이 결혼식 당일 아침 차민준이라는 남자에게 사랑해, 곧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말하는 건가? 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강태준은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아니면 결혼식 전날 밤 당신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서 차민준 씨의 계좌로 100억 원을 송금한 그 약속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파리로 떠나는 퍼스트 클래스 티켓 2장도 예약했더군. 그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그의 잔혹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지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감히 그를 속이려 한 자들을 향한 것이었다. 그건 한유라는 더 이상 연기를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씨 부부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강태준은 계속했다. 차민준, 전과 사범의 전문 사기꾼. 당신의 돈을 받고 당신을 파리에서 버렸지.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돌아온 것 아닌가? 진짜 주인 행세를 하러? 그는 한유라에게서 시선을 돌려 한씨 부부를 노려보았다. 당신들은 나에게 썩은 동아줄을 팔려고 했어. 그것도 모자라 그 사기극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이 아이를 대신 내밀었지. 그의 시선이 지수에게로 향했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감정이었다. 당신들은 쓰레기를 팔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품을 내 손에 쥐어준 거야.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수의 곁에 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이 그녀의 떨리는 허리를 감쌌다.
그것은 파티에서 보여주었던 형식적인 에스코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보호와 소유의 표시였다. 지수는 놀라서 눈을 떴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안고 있는 것을, 그의 단단한 체온을 느꼈다. 여기서 분명히 하지. 강태준이 거실 안에 모두에게 선언했다. 이 결혼은 합법적으로 성립됐고 그 어떤 사기도 없었어. 적어도 나에게는. 그는 지수를 자신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한지수, 이 사람이 내 유일한 아내이고 이 집의 안주인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쇠망치보다도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감히 내 아내에게 대탈하느니, 자리를 비키라느니 짓거리는 것들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 그는 한유라와 그녀의 부모를 향해 턱짓을 했다. 당신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살기까지 뛰었다. 진성그룹은 오늘부로 한영산업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경호원들이 당신들을 쓰레기처럼 끌어내기 전에. 한씨 부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다. 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강태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넌 날 사랑했잖아.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사랑? 난 당신 같은 여자와는 단 한 번도 식사조차 한 적이 없어. 한유라 씨. 내가 상대한 건 당신의 아버지가 내민 거래였을 뿐이지. 그는 경멸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만약 내 아내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릴 생각을 한다면 이 서울 바닥에서 발붙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한씨 일가는 비참한 몰골로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수는 여전히 강태준의 품에 안긴 채 그가 방금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을 짓누르던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벗어났다. 그것도 그녀가 가장 잔혹하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손에 의해서.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싼 손을 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어째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잔혹한 CEO가 아니라 그녀를 구원해준 기사처럼 보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자신의 손이 어색하다는 듯 잠시 멈칫했다. 이제 끝났어. 그가 낮게 말했다. 더 이상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해. 넌 안전해. 그 말은 사랑 고백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지수의 심장에 와닿았다. 한씨 일가가 쫓겨난 거실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미처 터지지 못한 감정들로 가득 찬 무거운 평화였다. 지수는 여전히 그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비싼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이 작은 몸이, 이 연약한 여자가 자신을 위해 거대한 폭풍에 맞섰던 가족의 굴레와 맞섰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이끌어 거대한 소파에 앉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평생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이 아닌 그녀의 곁에 앉았다. 잔혹한 CEO, 얼음 황제라 불리던 남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망설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그가 낮게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지수는 한참 후에야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유라의 도주 계획, 차민준의 존재, 그 모든 비밀을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물으려 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젖은 뺨을 닦아주려다 자신의 손길이 너무 서툰 것을 깨닫고는 손을 거두었다. 당신이 한유라가 아니라는 것은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알았소. 그가 담담하게 고백했다. 지수의 눈이 커졌다. 면사포 너머로 보인 당신의 눈은 내가 계약 상대로 알고 있던 그 여자의 눈이 아니었으니까. 한유라의 눈은 야망과 탐욕으로 빛났지만 당신의 눈은 체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엔 분노했소. 한씨 가문이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에.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지. 그는 비서팀을 통해 한유라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다. 차민준과의 관계, 거액의 자금 이체 내역, 파리행 티켓,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들은 나에게 처음부터 썩은 과일을 팔려 했던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지.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저를 그냥 두셨어요? 왜 그 자리에서 저를 쫓아내지 않으셨죠? 그것이 그녀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는 자신을 경멸하고 대용품 취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내치지 않았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등 뒤로 펼쳐졌다. 사람들은 나를 잔혹하다고 부르지. 틀린 말은 아니야.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도록 훈련받았소.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18살 때 아버지가 재혼했소.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천사 같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여자였지.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신임을 이용해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고 거액을 횡령했소. 내가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지.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쳤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소.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지. 그것은 박민혁이 파티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비극이었다. 나는 21살에 진성그룹을 물려받았소. 배신자들로 가득 찬 이 사회와 나를 잡아먹으려는 늑대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지. 잔혹함은 나의 갑옷이었소. 그가 고백했다. 냉정하지 않으면, 잔인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았으니까. 나는 내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고 그 누구에게도 내 약점을 보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소.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신을, 한지수를 처음 봤을 때 또 다른 배신이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그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내가 제공한 것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 조용히 책을 읽었고 내 두통을 알아챘고 그리고 그의 시선이 온실이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죽어가던 그 분재에서 새싹을 발견했소.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서툴게 돌보던 그 나무, 그 분재.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유품이요. 그가 낮게 말했다. 새어머니는 내가 아끼는 것을 알았기에 그 나무를 일부러 말려 죽이려 했지. 나는 지난 10년간 그 나무를 살리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소. 그런데 당신이 이 집에 오고 나서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그 자신이었다. 그리고 파티에서 당신은 나를 지켰소.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은 내 상처를 본능적으로 알았고 그것을 무기가 아닌 보호해야 할 것으로 대했지.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당신은 내 갑옷을 꿰뚫어 본 유일한 사람이야. 내 잔혹함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이제 지수가 입을 열 차례였다. 그녀도 자신의 상처를 고백했다. 저는 평생 언니의 그림자였어요. 저는 언제나 유라 동생이었지 한지수가 아니었어요. 제 부모님조차 저를 독립된 인격체로 봐주지 않았죠. 저는 언제나 언니의 실수를 덮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아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차갑고 텅 비고 당신은 나를 경멸했죠. 그녀가 용기를 내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한짓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당신은 나를 속인 공범으로 경멸했을지언정 나를 한유라로 착각하지는 않았으니까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의 한짓으로 보았어요. 그 경멸조차도 그녀에게는 처음 받아보는 인식이었다. 강태준의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했다. 그는 배신에 의해 갑옷을 입었고 그녀는 무관심에 의해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아낀다. 그가 그 말을 곱씹었다. 나는 내가 당신을 아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웠소. 그 감정은 약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또다시 나를 무너뜨릴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젖은 눈가를 부드럽게 쓸었다. 하지만 틀렸어. 당신은 내 약점이 아니야.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되찾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당신은 내 대용품이 아니야. 지수, 당신은 내 구원이야.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잔혹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깊고 절박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결혼식 날의 그 차가운 낙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그들의 진짜 첫 키스였다. 얼음이 녹아내리고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잔혹함은 오직 그녀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었고 그의 아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렬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블릿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한영산업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진성그룹, 한영산업과의 모든 계약 전면 파기, 한영, 유동성 위기로 부도 직면, 한유라, 사기꾼 차민준과의 파리 도피 행각 및 사기 결혼 시도 발각. 강태준은 그녀가 그 기사들을 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화면을 덮었다.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그녀는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주며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아니, 그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내가 고맙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얼음 황제의 성에 마침내 따뜻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한때는 차가운 대리석과 모노톤 가구들로 채워져 그 어떤 온기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거대한 공간은 이제 따뜻한 색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거실 창가에는 지수가 고른 부드러운 리넨 커튼이 걸려 있었고 텅 비어 있던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추상화들이 걸려 생기를 불어넣었다. 공기 중에는 늘 은은한 커피 향과 그녀의 작업실에서 풍겨오는 유화 물감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지수는 더 이상 그늘 속의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이자 한지수라는 이름의 예술가로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전망이 좋지만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던 방 하나는 이제 그녀의 작업실이 되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녀는 캔버스 위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다. 그녀의 그림은 평론가들 사이에서 차가운 절망 속에서 피어난 뜨거운 생명력이라는 평을 받으며 작은 화제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곧 첫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큰 후원자는 다름 아닌 강태준이었다. 그는 그녀가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재능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첫 번째 관객이자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그녀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을 걸어두었다. 그것은 파티에서 돌아온 날 밤, 그녀가 스케치했던 그 앙상한 분재 그림의 유화 버전이었다. 강태준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진성그룹의 강력한 CEO였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잔혹한 CEO라고만 부르지 않았다. 그의 잔혹함은 이제 결단력과 공정함으로 다듬어졌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었다. 얼마 전 한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납품 기일을 어기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예전에 강태준이라면 가차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막대한 위약금을 물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직접 그 업체의 사장을 만났다. 그는 사장의 눈에서 절박함과 진실함을 읽었고 그 회사가 기술력은 있으나 단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는 계약 파기 대신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을 붙여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이 기회를 저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잔혹해질 겁니다. 그는 사람을 무조건 믿지 않았지만 지수를 통해 진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법을 배워 그의 변화는 사적인 삶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그는 더 이상 새벽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일 중독자처럼 살지 않았다. 그는 가능하면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퇴근했다. 지수와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식사는 이제 그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들은 식탁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나누었다. 그녀는 물감 색깔 조합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복잡한 인수 합병건에 대해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그녀는 놀랍도록 날카로운 직관으로 종종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의 지독했던 불면증과 두통은 거의 사라졌다. 그는 이제 그녀가 타주는 따뜻한 라벤더 티 없이도 그녀의 곁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가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종종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다.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토록 완전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얼음성이 이 작은 여자의 온기 앞에서 얼마나 쉽게 녹아내렸는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가장 특별한 공간은 여전히 그 작은 유리 온실이었다. 한때 수백 개의 화려한 난초들 사이에서 홀로 죽어가던 그 분재는 이제 온실의 중앙에서 당당하게 푸른 잎을 틔우고 있었다. 지수의 섬세한 손길과 태준의 꾸준한 관심 속에서 그 나무는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아픈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와 지수의 사랑, 그리고 상처를 이겨낸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함께 그 나무의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지수가 작은 가위로 조심스럽게 마른 가지를 잘라내자 태준이 그 자리에 영양제를 발라주었다. 그들의 손길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정말 신기해요. 지수가 푸르게 살아난 나무를 보며 속삭였다. 처음 이 나무를 봤을 땐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인할 줄 몰랐어요. 태주는 가지를 다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당신을 닮아서 그렇겠지. 그가 낮게 말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생명력이 숨어 있었으니까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수는 그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그녀가 처음 보았던 차가운 경멸 대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유난히 고요했다. 1년 전 그들의 끔찍했던 첫날 밤과는 전혀 다른 충만하고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그들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앉아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년 전 이 야경이 지수에게는 장례식의 촛불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 불빛들은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따뜻한 촛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수는 태준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는 커다란 캐시미어 담요로 그녀와 자신을 함께 감싸고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리며 따뜻한 소리를 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스치는 손길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했다. 언니 대신 팔려왔던 재물,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대용품, 그것이 그녀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남자의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태준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응. 그가 그녀의 머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만약에 그날 언니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아마 예정대로 한유라와 결혼했겠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지금의 나처럼 웃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야. 두통에 시달리며 서재에서 홀로 늙어가는 그저 잔혹한 CEO로 남았겠지. 나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었을 거야. 그가 그녀를 감싼 팔에 힘을 주었다.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사기극에서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을 만난 거요.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더 뜨거운 고백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내 대용품이 아니었어, 지수.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유일한 사람이었어. 지수는 그의 말에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 남자의 얼음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녀를 위해 그 성을 따뜻한 집으로 바꾸었다. 언니 대신 잔혹한 CEO와 결혼한 그녀. 그러나 그는 그녀를 누구보다 아꼈다. 그 제목은 이제 그들의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니 대신 온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강태준의 아내 한지수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이 세상 누구보다, 심지어 과거의 그 자신보다 더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가 되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고 그들의 침묵은 수만 가지 사랑의 언어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펜트하우스의 밤을 채우고 있었다.